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을 힘들어해요, 당연히. 왜냐면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적이거나 가스라이팅이거나 후킹이나 이런 데 잘 안 걸려들겠죠.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의 내면에서 긍정적인 것도 내가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접촉하고 인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볼 때도 동일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이상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인 역시도 되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는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고 다 같이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르시시스트가 싫어하고 무서워하겠죠. 그러니까 나의 좋은 모습, 웅대한 자기상만 보아줘야 되는데 나의 부족한 면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막 본인 주장을 강요하고 찬사를 요구하면 그래 그거는 되게 좋았어. 근데 이거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든지 그 통제를 하려고 하면 글쎄 난 조금 다른 생각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좀 무서워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인관계가 착취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성격이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우울, 불안, 강박 이런 것들은 신경증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걸 치료할 수 있지만 성격이라는 것은 기질 플러스 환경이 결합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고착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결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 가끔은 이제 이들을 바꿔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코이스트 같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빨리 알아차리고 이들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아차리고 인식했으면 그 다음에 빨리 분리해야죠. 그래서 빨리 멀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영상을 보시거나 또는 이제 상담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관계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당연히 가족일 수도 있겠고 직장에서 매일 보는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의 핵심적인 자아의 모습은 굉장히 공허하고 위축되고 또는 기본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관련된 주제거든요. 낮은 자존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이 공허하고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 나로서는 부족하고 혼자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기에 과잉보상이 되면은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그걸 채우려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나르시시스트거든요. 그러면은 조합이 딱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존적인 에코이스트와 나르시시스트가 만나면 거의 먹잇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공감도 잘해주고 리액션도 좋고 그 다음에 찬사도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나르시시스트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리액션을 잘해주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 흔히 말하는 약간 무반응 그렇다면 뭐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는 것도 역시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떤 보상물이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타인 통제적이기 때문에 나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흔들린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의 무반응.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럼 또 귀신같이 알아봐요. 나의 먹잇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점점 그 매력도를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이 가끔은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하거든요. 거기에서 주관적으로 내적 귀인, 아까 말씀드린 내 탓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PD님이 제 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호텔 예약을 제가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PD님이 물어봐요. 여행을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근데 예약했어? 안 했는데? 왜 안 했어?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미안해. 내가 빨리 알아볼게. 이런데 야, 너 나 바쁜 거 알잖아. 알면서 왜 얘기 안 했어? 그럼 이쪽은 이제 갑자기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오늘 여행 가는 날인데 네가 갑자기 그렇게 짜증내가지고 기분 잡쳤잖아.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내적 기인하는 거는 내가 또 형한테 좀 잘못했구나. 내가 괜히 기분 잡쳤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적 기인이나 또는 개인화 시키지 않고 그걸 이제 빨리 쳐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역시도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이런 의존적인 성향이나 에코이스트적 성향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자기 분석이나 필요하면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시든지 이런 자기 분석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메타인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없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냉철하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인 사람들은 큰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약간은 상상도 하고 꿈도 꾸고 이상적인 자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발전시키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 이제 창조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없는데 누군가에게는 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보다 내 안에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나르시시스트하고 병적이거나 좀 문제적인 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애적 성격 장애급을 구분해야 되고, 대부분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굉장히 피해야 될 대상들은 이 성격장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집에서 자기 자랑도 할 수 있고 과시도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상황이나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 질문에서 손을 들었는데 본인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참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소리 지르고 막 선생님한테 욕하고, 심한 경우에는 막 교무실 가서 막 발로 뻥뻥 차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격장애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 도가 지나친 것도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것을 그냥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잘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한 것까지, 다른 사람의 공로까지 자기 걸로 취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그렇게 포장을 하거나, 거기에서 막 찬사를 요구하거나, 또는 반대로 본인이 누가 봐도 분명하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내 잘못이 아니라 다 바깥으로 투사해버리거나, 이러면서 외적 기인을 하는 정도가 지나친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성격장애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특성들이 본인의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손실이나 괴로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사람들을 피해줬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고쳐야지, 이런 자기 반성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그냥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심한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보통 상사들이랑 많이 싸우거든요. 왜냐면은 나에게 지시하고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막 퇴사를 하면서 쌍욕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법적 문제가 휘말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사회생활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손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격 장애급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게, 나르시시스틱한 성격이 있다고 해도 이게 없으면 꼭 성격 장애를 볼 수 없는데, 핵심적인 주제가 대인관계가 착취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누가 잘 증빙해 줄 수 있냐면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가족들이겠죠. 뭐 부모, 형제나 배우자, 자녀들, 또는 이제 가깝게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관계 맺기를 했을 때 이제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또는 이제 뭔가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든지, 정신적, 경제적으로 계속 손실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특징들의 핵심은 웅대한 자기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있다는 건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끊임없는 찬사를 요구하고, 특권의식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거만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대인 착취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 보면 좋은데, 이게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와 이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그냥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너무 잘난 척하고, 특별대를 요구하고, 끊임없는 찬사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웅대한 자기상을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웅대한 자기상이 손상이 와서 자존심이 상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수줍고, 또는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도 잘못 오인하면은 사회공포처럼 보일 수도 있고, 회피성 성격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들의 이제 심리적 메커니즘은 어떤 거냐면, 타인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이유는 타인의 평가가 안 좋아서 내 안에 있는 웅대한 자기상에 손상이 있는 그 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상함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웅대한 자기상의 보호, 자존심 상함이 싫음, 여기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것뿐이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걸 이제 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프로세스는 똑같고, 핵심은 웅대한 자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기에 이제 굴복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통제 욕구에 휘둘리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내 욕구대로 사는 것보다는 타인의 욕구에 맞춰서 사는 삶을 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랐다면 심리적인 융합관계가 형성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한다는 거는 성인이 되어서 친구나 배우자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나르시시스트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마치 어린아이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반복하는, 그런 굴복하는 형태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도망간다고 하는데 회피 성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들겠죠. 상처도 많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에 배운 나의 대인관계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 욕구를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고 좋지 않은 거라는 심리 도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대인관계를 철회하고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계가 뚜렷하고,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회피성 성격 장애로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과잉 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족한 결핍 있는 모습을 마치 이제 내가 부모와 동일시가 되어서 부모 역할을 하면서 그런 먹잇감을 찾아서 부모의 모습을 답습하는 형태로, 나르시시스트가 이제 되는 형태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제 나르키소스라는 소년이 있어요. 근데 그 소년이 이제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뭐 인간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요정들까지 다 이제 소년을 사랑하는데 이제 눈길조차 주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호숫가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그 호수에 깃든 본인의 모습을 보고 이제 호수에 뛰어들어서 죽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는 이제 본인에게 웅대한 자기상이 있는 사람들. 처음엔 사실은 이제 심리학에서 본인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약간 협의적인 의미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확대되고 이제 프로이트가 이걸 차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웅대한 자기상과 자기중심성 이런 요즘 쓰는 이제 나르시시스트로 이제 통칭하는 용어로 심리학에서 쓰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또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는 이제 에코이스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 역시도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키소스를 사랑했던 요정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본인 감정과 욕구를 좀 잘 못 알아채리신 분들이 많아요. 상담센터 처음 오셔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막혀서 좀 다음부터 일찍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해했고 근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맨날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격을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얼핏 보면은 잘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감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분석이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같은데 좀 왜곡하거나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좀 기분이 어땠나요? 오늘 제 베프하고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은데요. 글쎄 걔가 알고 봤더니 내 뒷담화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어땠나요? 그래 너무 슬펐어요. 얼핏 보면은 슬프다는 감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 슬플 수 있죠. 근데 좀 더 핵심적인 감정은 분노 감정이겠죠. 좀 화가 났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왜곡해서 좀 알아차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노 표현을 하지만 웃기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감정이랑 비언어적인 표현이랑 미스매치가 난다든지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실패 경험에 대한 귀인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적으로 귀인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 실패라든지 성적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또는 연인과의 관계 실패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 실패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았어요. 또는 연인이랑 헤어진 거는 그 내 연인이 상대가 너무 좀 성격이 안 좋고 또는 이제 변덕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는데 내적 기인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뭔가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 또는 나는 외모가 별로야 나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적 기인을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이제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기인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일이라고 하면 그거 언제든지 바뀌는 거잖아요. 경기도 바뀌고 여자친구도 바뀌고 남자친구도 바뀔 수 있는데 내적인 능력이나 타고난 외모라고 하면 그건 잘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런 원인들을 찾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신경증적인 뭐 우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욕구에 대한 건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A인가요? B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A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해요. 또는 A, B 상관없어요. 또는 A, B 모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세요. 보통 이제 본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상황에서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가정을 섞어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A인 것 같아요. B인 것 같아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세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욕구와 감정을 잘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누가 본인 자존감을 건드리거나 선 넘는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얘기를 하거나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시는데 안 되는 이유가 먼저 1차적으로 자기 감정과 욕구를 잘 접촉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자존감 낮으신 분들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지나치게 예민하다? 약간은 피해의식적인 사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디님하고 저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디님이 죄송합니다 전화 좀 받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살짝 기분 나쁘고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왜 무시하는 건가? 내가 좀 우습게 보이나?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도 계속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때 한마디 했었어야 됐나?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날 우습게 본 거야. 이러면서 계속 재판을 스스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있는데 누가 10,000원을 가져가는 거는 별로 타격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한 10만 원인데 10,000원을 가져간다고 느끼면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이 있고 존재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에너지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누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스크래치 내는 느낌이 들면 이제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막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변동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회피 성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게 과잉 반응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자존감 낮은 상태에서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은 매사가 굉장히 눈치 보고 위축되고 또는 이제 그게 힘들면 대인관계를 완전히 회피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로 가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이걸 과잉 보상하면서
이거를 이제 감추거나 이런 것들을 보상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이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또는 이제 약간은 통제 욕구가 있거나 요즘 뭐 많이 핫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양쪽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울이라든지 사회공포라든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 모든 증상의 핵심이 이제 자존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너무 다양하죠. 신경질적인 증상들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실패나 좌절 경험에 의해서 촉발 사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과 좀 관련이 많아요. 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애어른을 강요받는 양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독재적인 양육을 경험한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아버지가 그러신 분들이 많죠. 아버지의 강력한 룰 속에서 감히 이제 대들지 못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가 한번 화가 나면 화가 풀리실 때까지 그냥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계속해야 되는 분들. 있는 그대로 내 욕구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뭐 어른스럽거나 속이 깊거나 이런 모습이었을 때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거나 또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대로 해야 되는 그런 애어른 같은 모습, 그러니까 독재적인 양육을 경험했을 때고,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도 애어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의 역할이 역전되어 있는 경우,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이제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로움이나 결핍을 자녀에게서 이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계속 자녀에게 그 부부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감정바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이제 엄마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엄마가 슬퍼지면 같이 슬퍼지고, 엄마가 불안해하면 같이 불안해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힘든 엄마를 내가 돌봐야 된다. 또는 이제 엄마가 자꾸 힘들어지면 집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치 엄마에게 심적인 남편의 역할을 계속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애어른이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르시시즘을 강요받는 양육, 끊임없이 어떤 성취를 계속 요구하는 양육을 받는 거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거기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학벌이나 또는 본인의 이제 교육에 대한 결핍이 있을 때 아예 그걸 이제 투사해서 막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너는 엄마가 그렇게 학원을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줬는데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계속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는 또 잘 받아오면은 아니 거봐 할 수 있잖아. 왜 그래? 잘하면서 더 잘할 수 있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너는 머리가 좋아서 하기만 하면 잘한다. 라든지 너는 크게 될 거다.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이가 웅대한 자기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내가 얼마나 한 게 내가 잘한 건지 내가 성취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연료가 떨어졌는데 엑셀을 밟는 것처럼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워커홀릭이신 분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 역시도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세 번째는 의외로 반대인데요. 굉장히 허용적인 양육을 경험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냐오냐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리콥터맘, 그다음에 잔디깎기맘처럼. 그러니까 모든 걸 허용해주고 부모가 보호해주는 거죠. 이게 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집에서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액션을 10만큼 하면 리액션을 엄마 아빠가 120, 200만큼 해주면 내가 배운 대인관계는 이렇잖아요. 이걸 이제 대상관계에서 대상표상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맺고 있는 그 대인관계의 표상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문제가 빨리 터지면 학교나 사회에서는 내가 10만큼 액션을 해도 안 돌아오잖아요. 뭐 1, 2만큼 돌아와도 감사하고 가끔 내가 가서 기분도 맞춰주고 또는 내가 부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막 소외당하는 느낌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점점 위축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몇 번 경험하게 되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면 그런 실패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혐오 자극을 견뎌내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너무 허용적인 양육을 경험한 경우에도 자존감이 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 감정과 욕구를 잘 알아차려야겠죠. 표현하는 건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사람이 이제 2가지 소외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외적 소외도 문제지만 내적 소외,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과 욕구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정 알아차리기인데요. 한번 5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그냥 생각 말고 행복한 감정인지 또는 슬픈지 우울한지 화가 났는지 뭔가 두려움이 있는지 이 5가지로 때때로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보다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욕구 알아차리기인데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에게.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비용 문제일 수도 있고 우울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힘들 텐데 나의 그런 신경적인 증상이나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밤사이 기적이 일어나서 그 문제가 싹 사라진다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난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해결중심 치료에서 나오는 기적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상담사가 우울증이 심한 내담자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뭐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런 게 생기겠죠.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면 당신 뭘 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의 욕구를 이렇게 그려냈거든요. 거기에 착안한 이제 기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되게 유명한 질문법이어서 한번
즉각적으로 얘기해 보는 거죠. 본인에게. 그러면은 의외로 본인의 욕구가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갑자기 저는 내일 해외여행을 갈 거예요. 갑자기 저는 대학원에 도전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높은 목표죠. 그러니까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마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기적 질문을 했는데 저는 2달 후에 김종국 씨와 같은 몸을 만들 거예요. 되게 기분이 좋긴 한데 그건 너무 높은 목표고 그러면 되지도 않겠지만 제가 매일매일 가서 해야 되는 운동량은 굉장히 혐오자극인 거죠. 쳐버린 거죠.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what the hell로 갑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번 생은 또 글렀다. 그렇기 때문에 100% 성공 가능한 계획. 그래서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공하게 보면 이제 이불계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주 간단하게 100%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를 자꾸 그런 식으로 성공 체험으로 계속 세팅해서 나간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삶에서 선택과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상담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전문가 못지않게 다 분석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실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끊임없이 분석하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의 방어 기제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0으로 줄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삶에서 그런 순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렸으면 리스크를 조금 안고서라도 내 삶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죠. 내가 발표 불안이 심하거나 사회공포가 심하신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분석만 계속하지 마시고 분석은 적당히 하시고 심지어 요즘은 TV나 책이나 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리스크를 안고 청중 앞에서 말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는 그런 실행을 해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본인 감정과 욕구를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 삶에 있어서 선택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내 감정과 욕구를 다 표현하려면 결국엔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책임에 대한 불안이 항상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안이 존재를 하고 그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방어 기제도 쓰고 본인이 자기를 속이는 자기기만적 방어 기제는 뭐 합리화도 써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 낮으신 분들은 그 리스크를 0으로 줄이려고 굉장히 계속 분석하거나 완벽주의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어떤 선택에 뛰어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신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려면 동기부여나 또는 이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왠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일을 오래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제가 뭐 여러 내담자들을 치료하고 거기에 공헌을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드리고 이런 굉장히 대의적인 차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저한테 이걸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나를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효능감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 있는 분들이 이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도전을 하겠죠. 리스크를 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신의 부족한 면을 접촉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프로이트가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이 무의식이라는 거는 억압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나의 모습들이나 충동들, 성적 충동도 있고 폭력성 또는 공격성 또는 이제 수치심, 어릴 적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데 인간은 그런 걸 보기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불안을 느끼고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적 힘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방어한다는 건 그만큼 약하다는 거잖아요. 내적 힘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접촉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한참 하다 보면 내담자가 내적인 어떤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저 깊이에 있는 본인의 상처나 또는 이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방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 힘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다음으로는 대안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대안적 사고를 마련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나 타인의 조언이나 이런 걸 듣기 위해서 되게 의존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대안적 사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촬영을 했는데 뭔가 말이 버벅했어요, 한순간. 그러면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나 오늘 망쳤다. 오늘 이거 영상 어떡하지?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쪽팔린데? 아니면은 이거 너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상담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민을 한다면 대안적 사고를 한다는 거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잠깐 좀 절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좀 못했다고 해서 나라는 한 사람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치료에서 이것을 디스푸트한다, 논박한다고 하거든요. 나의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대안적 사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타인이 잘 됐을 때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좀 남들이 잘 못됐거나 또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건 잘해요. 어떤 분들은 마치 거기에 이제 레이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만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축하해 주거나 기뻐해 주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상대가 나보다 낮은 사람을 통해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존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상대가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잘 됐을 때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은 죽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죽어도 상관없겠다 이런 마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좀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긍정적인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의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위축되고 굉장히 초조하거나 행동이 이제 둔해지기도 하고 과수면이나 불면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신경성 폭식이나 또는 이제 거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자해나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무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무기력하고 눅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작을 해요. 아침에 눈뜨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늘도 왜 저놈의 태양은 떠가지고 막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아침에 갠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다 출근하는데 식구들은 이제 본인이 우울증인 걸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바로 쓰러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근데 의식은 깨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그걸 들킬까 봐. 근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두 가지인데요. 당연히 심한 우울이면은 집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맺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까지 다 끊어지는 실제적인 손실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 케이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면성 우울.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활기차고 잘 웃기도 하고 활력이 넘치고 해피바이러스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사회생활에서 그런 에너지를 쓰면서 흔히 역할극이죠. 그걸 다 하고 나면 집에 가면 거의 이렇게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쭉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울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막 그렇게 지내다가 집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신다든지 또 우울이 동반하는 게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 때문에 계속 어떤 약속을 잡고 밖에 있으려고 한다든지 우울이라는 감정을 만났다가는 내가 감당이 안 되거나 파국적으로 끌려갈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그 반동 형성을 해서 계속 다른 자극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울증의 좀 더 밑에 있는 기저의 심리는 큰 슬픔이거든요. 우리가 슬픔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실 경험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뭐 이별을 했거나 누군가가 죽었거나 또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이나 성취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떠나가 버렸다든지 실패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의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슬픔이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책이 많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그러니까 계속 반추하는 행동을 많이 하세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면,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후회와 자책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좀 더 극도로 심해질 경우에는 오히려 표정도 무표정하고 감정도 잘 안 느껴지는 마치 사물화되듯이 그렇게 잘 감정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외부적인 촉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심리적인 기제를 보면 총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하나 보면 정신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죠. 우울증이신 분들은 자책이 많아요. 후회와 자책. 내가 잘못했다. 근데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우울증이 걸리신 분들의 자기 혐오적인 바람들, 죄책감이 있는 그런 바람들은 자책을 한다는 건 내가 나에게 화를 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아가 빈곤하고 우울로 툭 빠지거든요. 근데 나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 화의 대상은 원래 타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가깝거나 사랑하는 대상이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인과 헤어진 어떤 그 분이 있는데 우울증에 빠졌는데 스스로 이런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귀는 사람 마음 하나도 공감 못 해주고 이해 못 해주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저런 좋은 사람을 사귈 자격조차 없어. 이러면 굉장히 이제 자책이잖아요. 이게 우울증으로 빠지는데 이건 사실은 주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바꿔주면은 너는 사귀는 사람 마음 하나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너는 나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도 없어. 이런 분노 감정이 이렇게 반전돼서 들어올 때 우울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울은 사실은 분노와 관련이 되게 많은 거죠. 두 번째는 인지치료적 관점에서 총 3가지라고 하거든요. 인지3재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상태, 그리고 내 주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때 우울로 이제 툭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희망 없음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 중에서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희망 없음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현재의 괴로움은 미래에 뭔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지금 견뎌도 미래에 대한 희망 없다라는 생각이 탁 들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우울로 툭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분노와 관련이 있고 인지치료적 관점에서는 이 희망 없음이라는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도움을 어떻게 주는 것보다 대부분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더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게 문제거든요. 실제로 우울증이신 분들은 내적으로 지옥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하는데 표시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보통 가족들이 많이 피해를 주는데요. 너는 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 그냥 운동하고 어깨 축 펴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지. 네가 좀 게을러서 그래. 운동해 라든지 아니면 네가 너무 마음이 약해. 단단하게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무언가를 도와주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충고하고 분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보다 나 투두 리스트를 좀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살면서 우울감은 많이 오고 굉장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벼운 우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좀 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이러면 좋아지는데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한 우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지속 기간이에요. 간단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우울한 느낌이나 무기력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약간 만성적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현실적인 손해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고 또 관계 맺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우울하면은 그 모든 것도 이제 스탑돼 버리고 마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처럼 그럼 당연히 이제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손실, 대인관계도 안 될 것이고 사회생활도 이제 피해가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우울감이 실제적인 손실로 다가올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좌절 경험에 대한 우울 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안 나왔어요. 성적이 안 나오면은 짜증난다 하고 좀 쉬거나 자책 몇 번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과도하게 돼서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난 정말 능력이 없는 인간인 것 같아.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다 갑자기 다 때려쳐버린다든지, 모의고사가 성적이 안 나오면, 또는 연인과 이별할 수 있잖아요. 이별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우울해서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아까 말한 이제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좌절 경험에 대한 우울 강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높을 때 우리는 이걸 이제 우울장애,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DSM이라고 해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분류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과라든지 상담센터 모든 곳에서 진단으로 활용하는 리스트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9가지 증상들이 거의 매일 2주 이상 지속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주요 우울장애로 판정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 현저히 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 조절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 감소 또는 증가가 나타난다. 또는 거의 매일 식욕 감소 또는 증가가 보인다. 네 번째는 거의 매일 불면이나 또는 과수면을 한다. 다섯 번째는 거의 매일 정신운동에 흥분이나 또는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흥분이라는 것은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다는 거고요. 지체라는 거는 생각과 행동들이 좀 이렇게 둔해진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거의 매일 피로감 또는 이제 에너지의 상실을 느낀다. 일곱 번째는 거의 매일 단순한 자기 비난이나 아픈 데에 대한 죄책이 아닌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이 보인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거의 매일 사고와 집중력의 감소 또는 결정 곤란을 보인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는 반복적인 자살 사고 또는 시도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상세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총 9가지고요. 이 중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아까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서 파생되는 이제 해결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책의 말은,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책의 말은 사실은 이제 상대에 대한 분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한 내적인 문장을 주어를 바꿔서 좀 내가 화난 대상은 누구인지 찾아보고 그쪽에 꼭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방향을 좀 제대로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책이 많이 든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지를 알아차려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울이 다른 감정들이랑 다른 거는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났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감정을 깊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면 우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울은 좀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수용하고 좀 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가벼운 우울이고, 만성적인 우울은 반드시 내가 조그만 거라도 성공 체험,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성공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거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큰 계획 안 됩니다. 그럼 what the hell로 간다고 했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너무 쉬운 계획은 사실은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불계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쉬운 계획은 내가 성취감이 안 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조금씩 행동 수정을 해나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울증은 분석하고 이해하고 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고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공감적인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좀 방법적인 걸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담이라는 거는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자기 분석은 끝났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먼저 이제 이런 심리치료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처음이신 분들은 먼저 본인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즘 이제 방어기제나 왜곡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 말 자체가 이제 모든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고 나를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된 이유, 원인에 대해서 좀 먼저 깊이 이해해 보는 거,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알아차림이 중요하고, 여기까지 되신 분들의 또 어려움이 뭐냐면 실행하고 접촉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선택들을. 그래서 보통 이제 막다른 골목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다 분석은 끝났는데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타인의 욕구를 너무 맞춰줬거나 이제부터 주장을 해야지. 근데 이 주장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석을 그만하시고 리스크를 안고 실행 쪽으로 뛰어들어야 돼. 이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한테 상담 받고 싶다고 하면은 전화 주시면 그냥 받을 거고요. 제가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SNS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고정 댓글에 보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 드릴 거예요.